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입니다. 저자는 데보라 노빌, 출판사는 빌리 버튼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보라 노빌, 하루 시청자 수만 500만 명이 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누군가를 대할 때 목소리 톤이나 태도를 바꿔보자. 상대방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직접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 여러분이 무뚝뚝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짜증스럽게 대꾸할 것이다. 반대로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친절하게 대하면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말투와 태도를 친절하게 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질까? 물론이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가? 가정과 직장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창의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싶은가? 놀랍게도 한 가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다.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문제를 풀던 학생들은 마지막 문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황당해하며 툴툴거리는 학생도 있었다. 이때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물었다. 마지막 문제는 장난으로 내신 겁니까? 다른 학생이 농담처럼 거들었다.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수가 짧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마지막 문제는 이런 것이었다. 우리 강의실 청소부 아저씨의 이름을 적으시오.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마주치기는 하지만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자네들이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자네들이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야 하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지. 내가 자네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것이야. 광고에서 영앤 루비컴은 광고업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을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상태였다. CEO 피터 조지스큐는 사업 파트너 존 맥게리와 어떻게 하면 이 당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밤새 토론을 벌였다. 논의 끝에 두 사람은 KFC의 광고회사 선정 경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한 직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우리는 KFC의 광고를 따낼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KFC 매장에 나가 이를 도우면서 아이디어를 수집합시다. 직원들이 아우성쳤다. 우리가 하는 일은 광고와 홍보지 닭을 튀기고 파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 KFC는 먹고 나서 손가락을 빨 정도로 맛있는 치킨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피터와 존은 직원들을 설득해 KFC 매장에 임시직으로 파견을 나가도록 했다. 두 사람도 집 근처에 KFC 매장에서 자리를 얻었다. 그는 후에 회고록에 이렇게 정의했다. 존 맥게리와 함께
KFC의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치킨을 튀기고 샐러드와 옥수수 버터구이를 만들었죠. 출근해서 조명을 켜고 바닥을 청소하다 보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럼 청소하다 말고 주문을 받았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사흘 정도가 지나자 기존 치킨과 KFC 치킨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흐뭇했죠. KFC라는 회사를 다시 보게 되었고 직원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하지만 퇴근해서 직원들과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힘조차 없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KFC 본사에서 공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열린 날 여러 광고회사의 중역들이 리무진을 타고 나타났다. 약속이나 한 듯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KFC 본사 로비에 앉아 시시덕거리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 내용은 대개 닭이나 튀겨서 파는 촌닭들로부터 어떻게 한 몫을 크게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KFC 관계자들은 대형 광고회사들이 내놓은 광고 캠페인의 컨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영앤 루비컴의 수주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그때 KFC 경영진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조만간 새로운 메뉴로 전통적인 방식의 치킨 메뉴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킨 레시피를 조금만 변형해서 사용하면 가능하겠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KFC의 레시피는 따뜻하고 바삭한 치킨을 신속하게 내놓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그것이 KFC 치킨의 성공 비결이었다. 주방의 모든 시스템 역시 그런 레시피를 구현하는데 최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통적인 레시피라니 피터 조지스큐는 입을 열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메뉴는 레시피에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 만들려면 주방 설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건 KFC 주방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 다른 광고회사 사람들은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아듣지도 못했다. 결국 광고를 따낸 것은 영앤 루비컴이었다. 영앤 루비컴은 그 후에 KFC 광고업계 선정 기준을 바꿔놓았다. 아이디어가 좋은 업체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업체로 바뀐 것이다. 영앤 루비컴은 KFC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 미국 굴지의 광고회사로 우뚝 섰다. 피터 조지스큐는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매장 체험 같은 접근 방식이 기발했다고 평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KFC 경영진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죠.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일종의 이신전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들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KFC의 경영진은 그 후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영앤 루비컴을 선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줄 파트너를 원했다. 튀는 아이디어는 그 다음 문제였다. 우리는 한동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믿어왔다. 돈만 많이 벌면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의 빈 구석은 채워지지 않는 법이다.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조차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떼돈을 벌었는데도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여전히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물처럼 벌어들였던 돈은 시기가 바뀌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오로지 돈과 물질만 추구해서는 의미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다. 내 운명을 바꾸는 힘은 다른 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은가?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격언 속에 지혜를 담아 후대에 물려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또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와 같은 격언들을 귀가 따갑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의 반열에 오른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혼 전문 변호사인 마를렌 치니츠는 700건 이상의 이혼 소송을 맡아온 베테랑 변호사이다. 그녀의 경험에 의하면 사이가 좋은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시간을 내서 서로를 도와주며 배우자의 의견을 잘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신이 아닌 이상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 건강해야 결혼 생활도 건강하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배우자에게 자상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려고 배려하면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된다. 치니츠는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부부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었다. 그런 부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죠. 일종의 친절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 만난 마트 계산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하면서요. 그 사람은 당신을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떤가요?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불친절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반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그런 친절 딜레마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한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상대를 대한다. 신경질을 부리고 토라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치니츠 변호사는 그런 허망한 기대 때문에 결혼 생활에 좌절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고 말한다. 별것 아닌 작은 일 때문에
시작된 부부간의 다툼이 서로를 궁지로 보는 원한의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오랜 세월을 만족스럽게 지내온 부부들은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죠. 자기 생각을 예의 바르게 표현합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설명하려고 애쓰죠. 그런 노력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이주는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매너 있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관점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꼽은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존중의 결여였다.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온 의뢰인들의 사정은 제각기 달랐고 계기 또한 천차만별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배우자로부터 조금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친이츠 변호사는 말한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깔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 존중할 줄 모르고 무심한 당신으로 인해 나날이 마음에 큰 상처를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게 원래 변덕스러운 날씨와도 같죠. 수시로 변합니다. 사랑스럽다가 갑자기 밉기도 하고 말이죠. 반면에 존중은 견고한 감정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의 펀더멘탈이 존중이라고 봅니다. 존중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서 닻을 내립니다. 배우자를 제대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억해야 될 황금 규칙이 있다.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매년 22만 쌍이 결혼을 하고 그들 중 절반이 이혼을 한다. 이나는 가장 큰 이혼 사유로 무시를 꼽았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호나 취미까지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나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한다.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의 취향이나 기호가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좋아하지? 이 여자는 저게 뭐라고 쓸데없이 모아놓고 애지중지하는 거야? 대부분의 불안은 그런 작은 것들을 무시했다가 상대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식성이 다른 것처럼 취향이나 기호도 제각각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나와 같아서 좋기 때문이겠지만 결혼 생활은 나와 달라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전혀 다른 기호를 존중하고 그러고 나면 비로소 좋은 점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타인 중심적인 정서인 감사의 힘은 다른 사람을 나만큼 중시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이다.
존중도 이와 마찬가지다. 존중 역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윈윈 도구를 만들어낸다. 존중의 힘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요한 키워드이다. 아이를 책임감 있는 리더로 키우고 싶은 부모, 임직원과 함께 똘똘 뭉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도약하고 싶은 경영자, 유권자들의 열망을 실현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 등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존중은 앞뒤로 열리는 문과 같다. 먼저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 종업원이 무례하게 굴면 손님은 다른 가게로 간다. 환자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의사를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괴롭다. 아주 오래전이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내용의 방송을 본 적이 있다. 영국의 어느 방송사가 북유럽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를 돌면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리포터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이밀고 물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중년 신사가 별걸 다 물어본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물론 행복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족스럽고 나 또한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니까 화를 내면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생각과 믿음이 다양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중년 신사의 말이 그 당시의 나에겐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존중이나 만족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어쩐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생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기적은 찾아온다. 장갑차 밖에서 폭탄이 터졌다. 장갑차의 몸체가 날아갔고 남편은 뇌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다.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ABC 방송국의 기자 밥 우드러프였다. ABC 측은 사고를 접하고 곧바로 그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시간 후에 가족들은 전용기를 타고 그가 있는 이라크의 병원으로 날아갔다. 그의 아내 리는 이라크로 가는 내내 범인에 시달려야 했다. 밥이 이라크에 출장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를 말렸어야 하는 건데 내가 반대했더라면 밥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왜 그의 결정을 존중했던 것일까? 이건 전부 나의 잘못이 아닐까? 그러나 그녀는 비행기가 이라크 공항에 착륙할 즈음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어.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감사하게도 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밥 우드러프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혼수 상태임에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맞잡을 수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그가 회복하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병실 밖에 몰려든 미디어보다 리 우드러프를 더 괴롭게 한 것은 남편의 상태였다. 뇌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밥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람들의 이름은 고사하고 간단한 단어조차 기억해내지 못했다. 리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외에는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무엇보다 남편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밥의 상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가 되었다고 떠벌리고 다닐 것 같은 사람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남편은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리는 남편을 오랫동안 간호하면서도 남편이 끝내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 불안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데는 밥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남편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달라진 적이 없었어요. 간단한 단어조차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저는 3개 국어를 하고 5개국의 신문을 섭렵하던 시절과 똑같이 남편을 존중했죠. 그러한 노력 끝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다. 밥은 마침내 기억을 회복했고 재활 과정을 거쳐 ABC 방송국의 뉴스 앵커로 다시 돌아갔다. 사고 후에 4년이 지나자 물리적 외상은 거의 사라졌다. 현재 밥은 밥 우드러프 재단을 세워 자신과 같이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툼 없는 결혼 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시종일관 잃지 않았기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기적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살다 보면 기적과도 같은 감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려면 감사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죠. 결혼 생활은 평등해야만 서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서로의 생각과 요구를 평등하게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지금도 그를 인생에 준 선물이라고 말한다. 제이슨은 아침에 잠에서 깨고도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간신히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면서도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바보같이 무기력한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새로운 상사 피터를 만난 뒤로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다. 피터는 처음부터 제이슨을 무시하고 괴롭히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았다.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기고 제이슨이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이봐 제이슨, 그동안 어떻게 빈둥거리면서 회사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만난 이상 그런 생각일랑 집에 놔두고 출근해야 할 거야. 빈둥거리는 건 집에 가서 해도 충분하잖아? 여기에서는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피터는 다른 팀원들에게도 이따금 망신을 주었는데 제이슨에게 쏘아붙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이슨은 자기가 실수를 자주 하는 바람에 피터에게 찍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을 만회하려고 애썼다. 회의를 할 때면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것이 피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직장에서 피터 같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부하 직원을 가혹하게 다루는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만족을 얻고 군림하는 재미를 만끽하려는 성향을 드러낸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희생양이다. 누군가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구석으로 몰아가며 다른 직원에게 공포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안겨준다. 희생양이 당하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당할 테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며 만족을 느낀다. 피터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되게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고른다. 사냥에 나서는 맹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원들을 나무라면서 건드려 본 다음 그 반응을 봐서 가장 만만한 직원을 추리는 것이다. 약하고 만만한 사람은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직장생활을 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제이슨은 그렇게 걸려들었다. 전문가들은 피터 같은 부류 역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고 타인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려 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남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유형이다. 제이슨은 한동안 무력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가족의 손에 이끌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 수차례의 면담 끝에 그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액션 플랜을 짜고 다듬은 그는 회사에 당당하게 출근해 아침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자신을 몰아세우는 피터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피터. 당신이 지금까지 내게 해온 모욕적인 언사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이런 행위를 당장 그만두지 않는다면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제이슨은 주먹을 꽉 쥐고 준비했던 말을 쏟아냈다. 겁이 났지만 피터의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끝까지 또박또박 말했다. 피터는 예상치 못한 제이슨의 반격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이후로 피터의 부당한 공격은 중단되었다. 그는 한동안 제이슨과 말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제이슨은 피터와의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누군가에게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또 부당한 처사에 힘이 들어도 한 가지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있는 그 무엇이죠? 그것은 나를 지키는 방패, 자존감입니다. 저는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피터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무시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존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입니다. 저자는 데보라 노빌, 출판사는 빌리 버튼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데보라 노빌, 하루 시청자 수만 500만 명이 넘는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누군가를 대할 때 목소리 톤이나 태도를 바꿔보자. 상대방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직접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 여러분이 무뚝뚝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짜증스럽게 대꾸할 것이다. 반대로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친절하게 대하면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말투와 태도를 친절하게 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질까? 물론이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가? 가정과 직장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창의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싶은가? 놀랍게도 한 가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다.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다.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문제를 풀던 학생들은 마지막 문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황당해하며 툴툴거리는 학생도 있었다. 이때 한 학생이 큰 소리로 물었다. 마지막 문제는 장난으로 내신 겁니까? 다른 학생이 농담처럼 거들었다. 마지막 문제도 점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교수가 짧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마지막 문제는 이런 것이었다. 우리 강의실 청소부 아저씨의 이름을 적으시오.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마주치기는 하지만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자네들이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자네들이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해야 하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지. 내가 자네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것이야. 광고에서 영앤 루비컴은 광고업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을 처지에 놓일 수 있는 상태였다. CEO 피터 조지스큐는 사업 파트너 존 맥게리와 어떻게 하면 이 당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밤새 토론을 벌였다. 논의 끝에 두 사람은 KFC의 광고회사 선정 경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한 직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우리는 KFC의 광고를 따낼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KFC 매장에 나가 이를 도우면서 아이디어를 수집합시다. 직원들이 아우성쳤다. 우리가 하는 일은 광고와 홍보지 닭을 튀기고 파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 KFC는 먹고 나서 손가락을 빨 정도로 맛있는 치킨으로 불리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피터와 존은 직원들을 설득해 KFC 매장에 임시직으로 파견을 나가도록 했다. 두 사람도 집 근처에 KFC 매장에서 자리를 얻었다. 그는 후에 회고록에 이렇게 정의했다. 존 맥게리와 함께
KFC의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치킨을 튀기고 샐러드와 옥수수 버터구이를 만들었죠. 출근해서 조명을 켜고 바닥을 청소하다 보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럼 청소하다 말고 주문을 받았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사흘 정도가 지나자 기존 치킨과 KFC 치킨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흐뭇했죠. KFC라는 회사를 다시 보게 되었고 직원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하지만 퇴근해서 직원들과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힘조차 없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KFC 본사에서 공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열린 날 여러 광고회사의 중역들이 리무진을 타고 나타났다. 약속이나 한 듯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KFC 본사 로비에 앉아 시시덕거리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 내용은 대개 닭이나 튀겨서 파는 촌닭들로부터 어떻게 한 몫을 크게 받아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KFC 관계자들은 대형 광고회사들이 내놓은 광고 캠페인의 컨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영앤 루비컴의 수주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그때 KFC 경영진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조만간 새로운 메뉴로 전통적인 방식의 치킨 메뉴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킨 레시피를 조금만 변형해서 사용하면 가능하겠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KFC의 레시피는 따뜻하고 바삭한 치킨을 신속하게 내놓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그것이 KFC 치킨의 성공 비결이었다. 주방의 모든 시스템 역시 그런 레시피를 구현하는 데 최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통적인 레시피라니 피터 조지스큐는 입을 열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메뉴는 레시피에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 만들려면 주방 설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건 KFC 주방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 다른 광고회사 사람들은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아듣지도 못했다. 결국 광고를 따낸 것은 영앤 루비컴이었다. 영앤 루비컴은 그 후에 KFC 광고업계 선정 기준을 바꿔놓았다. 아이디어가 좋은 업체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업체로 바뀐 것이다. 영앤 루비컴은 KFC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 미국 굴지의 광고회사로 우뚝 섰다. 피터 조지스큐는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매장 체험 같은 접근 방식이 기발했다고 평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노력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KFC 경영진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죠. 마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일종의 이신전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들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KFC의 경영진은 그 후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영앤 루비컴을 선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줄 파트너를 원했다. 튀는 아이디어는 그 다음 문제였다. 우리는 한동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믿어왔다. 돈만 많이 벌면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벌어도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의 빈 구석은 채워지지 않는 법이다.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조차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떼돈을 벌었는데도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여전히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물처럼 벌어들였던 돈은 시기가 바뀌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 오로지 돈과 물질만 추구해서는 의미 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다. 내 운명을 바꾸는 힘은 다른 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은가?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격언 속에 지혜를 담아 후대에 물려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또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와 같은 격언들을 귀가 따갑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의 반열에 오른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혼 전문 변호사인 마를렌 치니츠는 700건 이상의 이혼 소송을 맡아온 베테랑 변호사이다. 그녀의 경험에 의하면 사이가 좋은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시간을 내서 서로를 도와주며 배우자의 의견을 잘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신이 아닌 이상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 건강해야 결혼 생활도 건강하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배우자에게 자상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려고 배려하면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된다. 치니츠는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부부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헤아리게 되었다. 그런 부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죠. 일종의 친절 딜레마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 만난 마트 계산원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죠.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하면서요. 그 사람은 당신을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떤가요?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불친절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반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그런 친절 딜레마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한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상대를 대한다. 신경질을 부리고 토라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치니츠 변호사는 그런 허망한 기대 때문에 결혼 생활에 좌절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고 말한다. 별것 아닌 작은 일 때문에
시작된 부부간의 다툼이 서로를 궁지로 보는 원한의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오랜 세월을 만족스럽게 지내온 부부들은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죠. 자기 생각을 예의 바르게 표현합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설명하려고 애쓰죠. 그런 노력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이츠는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매너 있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관점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꼽은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존중의 결여였다.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온 의뢰인들의 사정은 제각기 달랐고 계기 또한 천차만별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배우자로부터 조금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친이츠 변호사는 말한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깔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 존중할 줄 모르고 무심한 당신으로 인해 나날이 마음에 큰 상처를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게 원래 변덕스러운 날씨와도 같죠. 수시로 변합니다. 사랑스럽다가 갑자기 밉기도 하고 말이죠. 반면에 존중은 견고한 감정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의 펀더멘탈이 존중이라고 봅니다. 존중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서 닻을 내립니다. 배우자를 제대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억해야 될 황금 규칙이 있다.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매년 22만 쌍이 결혼을 하고 그들 중 절반이 이혼을 한다. 이나는 가장 큰 이혼 사유로 무시를 꼽았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호나 취미까지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나는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한다.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그의 취향이나 기호가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좋아하지? 이 여자는 저게 뭐라고 쓸데없이 모아놓고 애지중지하는 거야? 대부분의 불안은 그런 작은 것들을 무시했다가 상대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식성이 다른 것처럼 취향이나 기호도 제각각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나와 같아서 좋기 때문이겠지만 결혼 생활은 나와 달라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전혀 다른 기호를 존중하고 그러고 나면 비로소 좋은 점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타인 중심적인 정서인 감사의 힘은 다른 사람을 나만큼 중시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이다.
존중도 이와 마찬가지다. 존중 역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윈윈 도구를 만들어낸다. 존중의 힘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요한 키워드이다. 아이를 책임감 있는 리더로 키우고 싶은 부모, 임직원과 함께 똘똘 뭉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도약하고 싶은 경영자, 유권자들의 열망을 실현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 등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존중은 앞뒤로 열리는 문과 같다. 먼저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 종업원이 무례하게 굴면 손님은 다른 가게로 간다. 환자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의사를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괴롭다. 아주 오래전이라서 가물가물하지만 이런 내용의 방송을 본 적이 있다. 영국의 어느 방송사가 북유럽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를 돌면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리포터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들이밀고 물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중년 신사가 별걸 다 물어본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물론 행복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족스럽고 나 또한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니까 화를 내면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생각과 믿음이 다양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중년 신사의 말이 그 당시의 나에겐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존중이나 만족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어쩐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생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기적은 찾아온다. 장갑차 밖에서 폭탄이 터졌다. 장갑차의 몸체가 날아갔고 남편은 뇌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었다.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ABC 방송국의 기자 밥 우드러프였다. ABC 측은 사고를 접하고 곧바로 그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시간 후에 가족들은 전용기를 타고 그가 있는 이라크의 병원으로 날아갔다. 그의 아내 리는 이라크로 가는 내내 범민에 시달려야 했다. 밥이 이라크에 출장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를 말렸어야 하는 건데 내가 반대했더라면 밥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왜 그의 결정을 존중했던 것일까? 이건 전부 나의 잘못이 아닐까? 그러나 그녀는 비행기가 이라크 공항에 착륙할 즈음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 것은 전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어.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감사하게도 신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밥 우드러프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혼수 상태임에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았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맞잡을 수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그가 회복하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병실 밖에 몰려든 미디어보다 리 우드러프를 더 괴롭게 한 것은 남편의 상태였다. 뇌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밥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람들의 이름은 고사하고 간단한 단어조차 기억해내지 못했다. 리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외에는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무엇보다 남편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밥의 상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가 되었다고 떠벌리고 다닐 것 같은 사람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남편은 그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리는 남편을 오랫동안 간호하면서도 남편이 끝내 회복하지 못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 불안을 마음에서 몰아내는 데는 밥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남편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달라진 적이 없었어요. 간단한 단어조차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저는 3개 국어를 하고 5개국의 신문을 설명하던 시절과 똑같이 남편을 존중했죠. 그러한 노력 끝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다. 밥은 마침내 기억을 회복했고 재활 과정을 거쳐 ABC 방송국의 뉴스 앵커로 다시 돌아갔다. 사고 후에 4년이 지나자 물리적 외상은 거의 사라졌다. 현재 밥은 밥 우드러프 재단을 세워 자신과 같이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첨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툼 없는 결혼 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시종일관 잃지 않았기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기적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살다 보면 기적과도 같은 감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하려면 감사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죠. 결혼 생활은 평등해야만 서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서로의 생각과 요구를 평등하게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지금도 그를 인생에 준 선물이라고 말한다. 제이슨은 아침에 잠에서 깨고도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간신히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면서도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바보같이 무기력한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새로운 상사 피터를 만난 뒤로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다. 피터는 처음부터 제이슨을 무시하고 괴롭히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았다.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기고 제이슨이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이봐 제이슨, 그동안 어떻게 빈둥거리면서 회사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만난 이상 그런 생각일랑 집에 놔두고 출근해야 할 거야. 빈둥거리는 건 집에 가서 해도 충분하잖아? 여기에서는 최선을 다하란 말이야.
피터는 다른 팀원들에게도 이따금 망신을 주었는데 제이슨에게 쏘아붙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제이슨은 자기가 실수를 자주 하는 바람에 피터에게 찍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을 만회하려고 애썼다. 회의를 할 때면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것이 피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직장에서 피터 같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부하 직원을 가혹하게 다루는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만족을 얻고 군림하는 재미를 만끽하려는 성향을 드러낸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희생양이다. 누군가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구석으로 몰아가며 다른 직원에게 공포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안겨준다. 희생양이 당하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당할 테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며 만족을 느낀다. 피터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되게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고른다. 사냥에 나서는 맹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원들을 나무라면서 건드려 본 다음 그 반응을 봐서 가장 만만한 직원을 추리는 것이다. 약하고 만만한 사람은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직장생활을 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제이슨은 그렇게 걸려들었다. 전문가들은 피터 같은 부류 역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고 타인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려 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남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유형이다. 제이슨은 한동안 무력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가족의 손에 이끌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 수차례의 면담 끝에 그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액션 플랜을 짜고 다듬은 그는 회사에 당당하게 출근해 아침 회의에 참석했다. 그리고 자신을 몰아세우는 피터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세요, 피터. 당신이 지금까지 내게 해온 모욕적인 언사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이런 행위를 당장 그만두지 않는다면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청구할 것입니다. 제이슨은 주먹을 꽉 쥐고 준비했던 말을 쏟아냈다. 겁이 났지만 피터의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끝까지 또박또박 말했다. 피터는 예상치 못한 제이슨의 반격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이후로 피터의 부당한 공격은 중단되었다. 그는 한동안 제이슨과 말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제이슨은 피터와의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누군가에게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또 부당한 처사에 힘이 들어도 한 가지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있는 그 무엇이죠? 그것은 나를 지키는 방패, 자존감입니다. 저는 그것을 잃었기 때문에 피터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무시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상대를 존중한다고 합니다. 이 책은 존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